오늘의 사건 단장입니다. 지난 19일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전북 완주에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마지막으로 은신한 장소에서 다른 피해 여성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발견됐습니다. 이 남성은 함께 살던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뾰로롱! 아유, 안녕하십니까. 자, 김은배 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 우리 사건 반장 작가님 결혼식 왜 안 오셨어요? 그날 딴 일 있어가지고 제가 가지 못했는데 예. 이번 기회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결혼은 지금부터 시작. 좀 가게 사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말로 하지 뭘로 할까? 자,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과 양지열 변호사님은 세상에 식장에 그때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이 두 사람 참 별로 안 좋게 봤었는데 너무 진짜 사람 됐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니 굳이 폭로하자면 예. 자기 결혼식 아니라고 예. 남의 결혼식장에 티셔츠만 입고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자, 오늘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가물었던 탓에 해갈의 반가움이 먼저 드는데요. 이 갈라진 땅은 촉촉히 적시고 메마른 저수지엔 빗물이 가득 고였으면 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이 밤과 내일 새벽까지는 이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도 있다니까 비 피해 없으시도록 시설물 관리에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수진 기자, 양지열 변호사, 말로만 결혼식을 축하해 주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체육관에서 함께 운동하는 친한 동생을 드디어 오늘 사건 반장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신 벚꽃님. 이쯤 되면 정말 이 사반은 신앙의 경지에 오른 게 아닌가. 자, 오윤성 교수님 보고 싶어요 하신 은빛님. 오늘 오 교수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서 이 공사가 다망하신 은배 팀장님이 대신 와주셨습니다. 자, 늘 사건 반장만 기다리는 아날로그 세대예요 하신 박재은님. 어제 본방 보고 아침 식사 준비하면서 제 방 또 보고 하신 레몬님. 댕댕이 아리와 함께 항상 본방사수예요 하신 묵동의 최용호님, 올리비아님, 강승우님, 순이킴님, 최프롬님, 세리킴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뉴스 바로 시작하시죠. 예, 오후에 나온 속보였습니다. 연쇄살인 권재창 사형 선고입니다. 평소 알고 지낸 이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에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또 살해한 권재찬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자, 보신 대로 사형 선고가 나왔습니다. 네, 오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를 했는데요. 또한 권 씨에게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범행을 했고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 살해를 했다면서 이런 뭔가 이제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흉악범들에 대한 이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게 꽤 오랜만 아닙니까? 그렇죠. 안인득이 기억할 겁니다. 진주죠. 진주의 방화 살인 사건인데 안인득이 2019년 11월이니까 2년 7개월 만에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실상 우리나라가 사형 실질적 폐지 국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사형이 형벌 종류 중에 9개 중에 규정은 돼 있고요. 위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집행을 하지 않는 국가를 실질적 폐지 국가를 하는데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집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사형수가 59명이 있습니다. 59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형 선고도 사실은 많이 안 하는 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2심, 3심을 좀 갈 것 같은데 가게 되면 이 권재창 같은 경우도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안인득도 1심에선 사형이 선고가 됐지만 항소심에 가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권재찬 역시도 또 그렇게 상급심으로 가면서 형이 깎일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권재찬은요 이번 2명만 살해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1명을 살해해서 죗값을 치르고 나왔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3명을 살해한 자인 거죠. 자, 두 번째 뉴스 이어가죠. 자, 주택가 사복경찰 총출동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한 어르신이 아들을 납치했대요. 돈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하십니다. 눈치채셨죠?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자, 경찰, 아들과 직접 전화해서 저렇게 문제가 없어요, 어르신 하는 걸 글로 써서 보여주면서 할머니를 안심시켰죠. 자, 이젠 그자를 잡을 시간. 잠시 뒤 한 여성이 저렇게 돈을 받으러 오는데 출동! 동작 그만하면서 사복경찰들이 우르르 달려가 검거 성공. 이 기자, 보이스피싱 범을 잡아서 다행인데 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네, 80대 노인이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아들을 납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빚 보증을 잘못 써서 잡혀 있으니까 3천만 원만 가져와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이 노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엄청난 패닉에 빠졌대요. 그래서 앞집 주민이 보고 경찰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아들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아들이 정상적으로 전화를 잘 받았고요. 그래서 납치되지 않았다, 이걸 확인을 한 겁니다. 이때부터 분위기가 반전이 된 건데요. 경찰은 할머니에게 쪽지로 안심을 시켜줬고 통화를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서 이 보이스피싱범을 잡기 위한 작전을 시작하게 된 건데요. 경찰들은 사복으로 갈아입었고요. 자기 차를 이용해서 약속 장소로 가서 잠복을 했고요. 이 수거책이 와서 돈을 받는 순간, 그 순간 이제 이 보이스피싱범들을 검거를 한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아들이 납치됐다, 당신 가족을 납치했다, 이게 이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일 요즘 그럼 없습니다. 라고 저희가 백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막상 그 일을, 그런 전화를 딱 받으면 이게 사람 심리가. 자식이 걸린 문제인데요. 게다가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뭐 비명소리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정말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흐릿한 사진 같은 걸 같이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정말 혼돈스럽고요. 근데 너무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지만 거의 공통적으로 나온 게 꼭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전화를 끊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앞집에서 신고를 해준 덕분에 막을 수 있었던 거거든요. 혹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전화는 끊지 않으시더라도 메모 같은 거라도 이런 일을 겪고 있다고 주변에 알리세요. 그래야 지금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골목길 막고 막장 버티기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사장님, 저쪽 뒤쪽으로 해서 제가 가면 안 될까요? 저 더 못 빼는데. 네? 더 못 버티는데. 이쪽으로 충분히 가실만 하지 않으세요? 네? 28이에요. 나이가 많잖아요. 운전 참 지리들이죠. 충분히 가실만 하지 않으세요? 공간이 이만큼 남는데? 골목길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실랑이가 벌어진 건데요. 비켜주기는커녕 더 바짝 붙이면서 골목 한가운데 떡! 자, 결국 경찰이 출동을 했고, 자, 문제의 운전자한테 사장님 어지간하면 좀 그냥 좋게 하세요. 자, 이제 빼주려나 싶었는데 빼줄 줄 알았지 하면서 그냥 배째라고 저렇게 세상에 들어 눕습니다. 25분 동안 저 상황이 계속됐는데 박 변호사님, 네. 어쩜 좋아요 저러면. 그러니까 굳이 저럴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행동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범죄가 되냐, 뭐 난폭 운전이냐, 보복 운전이냐, 그 부분은 아닙니다.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저런 양태는 아니고요. 저거는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상의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할 수가 있어요. 이거 중하게 처벌이 되는데요. 만약 이게 성립을 한다 그러면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들어 눕잖아요. 저 때부터 교통방해가 성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팀장님, 차 빼달라니까 너 몇 살이야? 좀 따끔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차 운전하는 거 빼는 거하고 나이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 드신 분이 빼주는 게 원칙인데 나이를 물어봐가지고 나이 따진다는 거는 절대로 안 되고요. 마주친 차량 서로가 양보해서 빼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처벌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도 이어가죠.
옥주현 고소하자 발칵입니다. 자, 이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배우 옥주현 씨 그리고 김호영 씨의 고소 사건으로 지금 뭐 뮤지컬계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최근 뮤지컬 그 엘리자벳 10주년 그 캐스팅을 두고서 옥주현 씨 입김이 작용했다. 뭐 그런 뉘앙스의 글을 김호영 배우가 올렸고 옥주현 씨가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다 소송 대응을 하면서 지금 일파만파예요. 네, 그렇습니다. 뮤지컬 엘리자벳이 벌써 10년이 됐는데요. 10주년 공연에 터줏대감인 뮤지컬 배우 김소연 씨가 빠지고 옥주현 씨 그리고 이지혜 씨가 나란히 캐스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지혜 씨가 옥주현 씨와 같은 소속사여서 캐스팅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뮤지컬 배우 김호영 씨가 아사리 파는 옛말이다. 지금은 옥장판이다.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현 상황, 엘리자벳의 상황을 빗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요. 저기서 옥이 이제 옥주현 씨를 지칭한 거다. 뭐 네, 그런 그렇습니다. 거죠. 옥장판이 혹시 옥주현 씨를 빗대서 말한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왔고요. 옥주현 씨는 김호영 씨와 네티즌을 고소를 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막 무슨 진짜 이전 투구 양상으로 번지니까 뮤지컬 배우 1세대 배우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면서요. 박할린 씨나 최정원 씨, 남경주 씨 같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뮤지컬이 대중화되는데 크게 기여를 해서 1세대라고 불리는 분들이 배우는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이 캐스팅 같은 데 관여하면 안 되고 또 스태프들도 배우들이 혹시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배우들을 평등하게 대해달라라고 했고요. 뮤지컬 쪽에 이제 대중적인 스타들이 뮤지컬계로 많이 갔잖아요. 예, 뭐 예. 가수로 활동하거나 그렇죠. 연예계에 있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뮤지컬을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과거 좀 이런 어떤 과거의 질서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 누구를 꼭 지칭해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을 다시 보고 싶지 않다는 의미에서 저는 성명서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5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자, 주차할 자리에 사람이 점점점입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주차장입니다. 자리가 있는 걸 확인하고 딱 들어갔는데요. 아이고, 사람이 서 있네. 주차하려고 하자. 아저씨 저리 가 하면서 손짓을 합니다. 자, 자세한 상황 조금 더 들어보시죠. 먼저 왔잖아요. 먼저 어디 있어요? 지키자고 차 낼 거예요. 경찰이에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야, 얼마나 답답했으면 아저씨 글씨 못 읽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안성 주차 복합몰인데요. 사실상은 그 지하 주차장 보게 되면은 그 경차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차가 비어 있는 거 뭐 갈렸더니 사람이 서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미리 자리를 잡아놓은 거예요? 사실 저거 안 되거든요. 자리 잡아놓고 내가 가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내가 아는 사람 올 테니까 당신은 못 된다 그러고 SUV 차량이 됐다고 한다면 그거는 경차가 아니거든요. 절대 후한무치한 사람인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은 저 경차 구역에다가 일반 차를 대도 현상으로서는 과태료 물릴 수가 없거든요. 장애인 차량은 가능합니다. 근데 안 되기 때문에 저거는 좀 너무나 그 자리를 양보를 해야지 자기가 먼저 와서 차 없는데 했다는 거는 저런 매너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저런 경우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시는데 진짜 저도 당한 적이 있고요. 저도 겪었어요. 진짜? 네. 그럼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 뭐 사람이 있으니까 뭐 저기서 신랑이 하는 거 자체가 되게 우스운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고개를 내밀면 혹시 알아볼까 봐 그냥 차 돌려서 갖고 그랬죠. 또 어디 온라인 커뮤니티에 변호사 양지열 뭐 갑질했다 뭐 이럴까 봐. 그런 것도 생각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보면 참 밉상이죠. 저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저 주차를 못 하신 분은요. 결국 저 쇼핑센터 안 들어가고 기분이 상해서 그냥 가버렸대요. 제발 일종의 공중도덕 내지는 예의 정도는 지키고 살아야 서로 기분 좋게 사는 사회 아닐까요?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은 저런 경우에 어떻게 하셨어요? 전 뭐 저런 경우 본 적은 없는데 진짜? 저는 만약 걸리면 가만히 있습니다. 예? 가만 안 있는다고요. 가만 안 있는다. 예. 어. 법은 아니지만 지킬 걸 지켜라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지킬 건 지켜라. 예. 그럼 경찰을 사든가. 자, 그러면 지킬 건 지켜라라고 딱 말씀하셨을 때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혹시 박지훈 변호사 아니세요? 딱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닌데요. 예. 아닙니다. 잘못 보셨어요. 예. 닮은 사람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가죠.
자, 공항에서 딱 걸린 남편.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외신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보시죠. 자, 남녀가 공항에 지금 들어옵니다. 커플티까지 입은 걸 보니까 아하, 부부인데 부부가 아니었어요. 진짜 아내와 아들은 저렇게 따로 있었고요. 알고 봤더니 저 남성 6개월 동안 다른 여성과 방콕 여행, 방에만 있는 그 방콕 말고 진짜 방콕. 그런데 아내에게 공항에서 딱 걸렸죠. 남편 그야말로 그대로 멈춰라. 딱 얼음이 돼버렸는데, 자, 이게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팀장님, 이게 뭐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싱가포르 창이 공항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남편이 자기 아버지를 뵈러 간다고 그래가지고 말레이시아를 간다고 실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만나러 간다니까 아내가 말릴 수가 없었죠. 근데 얼마 후에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 물어본 거예요. 아니요, 깜짝 놀랐죠. 아니, 시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왜 없어? 이상하니까는 일 보고 공항에 계속 나왔던 거예요. 계속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왔었는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남편은 자기 내연녀와 같이 태국의 방콕에 갔다가 6개월 만에 왔는데 마치 공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잡고 들어오는데 커플티도 입었어. 그거를 아내가 딱 발견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싸움이 벌어지니까 그 내연녀는 살그머니 도망을 갔어요. 아, 슬그머니도 아니고 도망가죠. 살그머니. 살그머니 가야죠. 도망갔고 남편이 있는데 친구 보고는 야, 증거로 사진을 찍어. 그렇게 해가지고 사진 찍어놓고 이제 문제가 됐는데 저 남편이 말이 안 되는 게 6개월씩이나 내년에 간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여성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사람 많은 데서 남편이 그 내연녀라 왔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커뮤니티에다가 그 영상도 올리고 신상도 올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너 망신 당해봐라. 예. 근데 이혼했는지는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양 변호사님, 처자식 놔두고 바람 피는 것도 참 그런데 무슨 또 커플티까지 맞춰서 입고 와 또. 한 6개월 진짜 방에서 콕 틀어박혀서 반성하세요. 아, 참. 혹시 용서를 받는다면 아내가 용서한다면 예, 용서가 되겠습니까? 글쎄 저는 뭐 못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경기도 일산 마주동 국립암센터 맞은편에 있는 전 맛집 햇땡 전집의 이송미 사장님 보고 계신가요? 오늘같이 비가 추적추적 오는 날에는 모듬전에 막걸리 한 사발이 제격이라고 하셨죠? 좋습니다. 오늘 일산 동구에 사시는 사방가족 여러분, 오늘 저녁은 모듬전입니다. 예. 맛있는 상상 해봐요. 오븐 후라이드 치킨, 그 위에 바질 페스토, 그 위에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 그리고 파마산 치즈까지 올리면 상상 그 이상의 맛. 바질 페스타 치킨 요리가 되다. 프라닭 치킨. 지난 19일 청주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을 살해한 용의자가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용의자는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의 전모를 들여다봅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사건들이 뭐 공교롭게도 또 좀 인명을 해한 그런 사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좀 공교롭게도 뭐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 그렇다는 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자, 충북 청주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남성이 사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네. 청주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어제 붙잡았습니다. 도망친 지 사흘 만인데요. 두 사람은 지난 17일에 크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이후 남성은 여성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갔는데요. 그때부터 이 여성과 다른 가족들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고요. 이 남성 집에서 숨져 있는 여성을 발견을 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18일 새벽 4시쯤인데요. 이후 남성은 수원으로 도망을 갔고요. 비행기표를 끊는 등 해외 도피도 시도를 했습니다. 자, 사건 발생 전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이 CCTV에 찍혔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두 사람 이제 교제한 지가 2달 정도 됐다고 하고요.
또 지인의 얘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여성한테 많은 집착의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이 사건 있을 그 17일, 6월 17일 그 당시에 이 여성이 그 참석했던 그 식당에 이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예. 따라와가지고 친목 모임에 본인이 계속 자리를 앉아 있으면서 약간 이상한 기류가 좀 흘렀다고 그래요. 뭔가 집착하는 모양새 아하. 아니면 다그치는 모양새. 그래서 급기야는 저녁 한 9시 30분쯤에는 둘이 좀 화를 내면서 식당 밖 주차장에 나갔다라고 하고 소란도 좀 일어났다고 합니다. 저 모습들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 막 고성을 지르거나 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CCTV에 포착된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저러니까 막 계속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나니까 이제 지인이 뭐야 하면서 밖을 내다봤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모임에 있던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가더니 들어오진 않고 계속 큰 소리가 나니까 내려봤더니 굉장히 심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고 하고요. 하지만 또 성인 남녀가 정말 뭐 폭력이 행사되고 있으면 모를까 끼어들기가 주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 좀 끼어들었어야 되는 안타깝지만 저렇게 끌고 갔고 그래서 밤 10시 반 이후로 피해자는 연락이 아예 끊겼던 겁니다. 자, 일단 피해 여성은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사건 발생 전부터 이상 행동을 보였다는 건데요.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여자도 못 만나게 했다. 아니 그러니까 피해 여성 자기 여자친구에게 여자친구의 여자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과도한 집착은 범죄의 전조 증상일 수 있는데요. 이 남성도 여자친구의 인간관계를 극도로 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아니라 동성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연락조차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는 피해자 집 근처로 이사까지 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피해 여성은 이 남성과 교제한 이후에 주변 사람 만나는 걸 극히 꺼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자기가 사귄다는 이유로 자기의 어떤 상대에게 야, 너 나가지 마. 약속도 하지 마. 너 내 옆에만 있어. 계속 구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남성들이 여성한테 일부러 잘해주는 것 같지만은 너는 내가 잘해줬으니까 너는 그만큼이야. 이렇게 소유욕이라든가 편집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질투라든가 걱정, 불안한 게 포함되어 있지만은 일단은 여성을 하나의 대상,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자기의 물건으로 보더라. 내 소유니까 너는 내 손에 꽉 쥐고 있어야 돼. 다른 거 못해. 이렇게 일일이 간섭하는 성질 같은 사람들은 나한테 조금 벗어나게 되면은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도 뭐 잘해준다 그러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잘해주는 척을 한 뿐이지 실제적으로 여성을 사랑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예.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피해자의 이 지인들은 이 철저히 계획됐던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건 발생이 아마 18일 날 오전 4시 정도로 이제 부검해 보니까 결과가 났는데 18일 날 오후 1시에 지인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이 남성이 전화를 해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험담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지금 어디 갔다. 누가 연락을 받고 어디 갔다라고 통보를 했는데요. 그래서 지인들 입장에서는 오후 1시까지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사실 이 시간은 부검 결과는 9시간 뒤 상황입니다. 결국 조작을 했다라는 거고요. 휴대전화하고 본인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주변이나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고 또 자신이 살던 그 보증금, 집 보증금도 주인한테 이미 받아서 종족을 감추려고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남자 잡고 봤더니 이미 신분까지 속이고. 그렇습니다. 자기 신분을 좀 위장을 한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교도소에서 수수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고 전과도 있었는데 그 지인이 사진 가지고 조회를 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습법원지라고 있어요. 사진에 습법원지 사진이 붙어 있는데 사진만 가지고도 그 대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습법 영상을 보게 되면은 대강 어느 정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습법 영상을 보고 같은 얼굴이면 거기에 나오는 인적 사항을 조회하게 되면은 전과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자기가 전과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걸 숨기고 자기 신분을 위장한 다음에 이 여성을 만나게 됐던 거죠. 이 남성이 수원에서 검거가 됐는데요. 택시기사로 일하던 곳이었답니다. 예, 거기로 갔다가 이제 현장에서 잡힌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수의 전과가 있었고 그동안 나이까지 속이고 가명까지도 썼다는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거 참
뭐 분명 이런 사람들 항상 하는 말이 뻔하잖아요. 홧김에 우발적으로 살해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드러난 것들은 범죄 이후의 행적들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철저하게 소지품들을 감추고 지금 실제로 뭐 사람이 그냥 살아 있는 것처럼 본인들 주변에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정황에 비춰봤을 때 그리고 정말 당황하지도 않고 회의로 도피하는 시도까지 했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사건을 수사를 한다라면 계획적인 부분이 드러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수년간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이 포스코에서 근무하는 여직원이 이 같은 부서 동료들에게 수년 동안 지속적인 성폭력에 시달렸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 같은 부서 상사 4명을 경찰에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본격적인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고 가시죠. 오늘 회식은 대표님도 참석하신다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마. 문대리, 은진아, 뭐 하고 있어? 빨리 와. 오늘따라 립스틱 색깔이 도발적이네. 어제 노래방에서 나보고 웃은 거 하트? 야, 너네는 이런 걸 받고 욕은 못할 망정 웃는 이모티콘 날리고 싶니? 뭐라도 보내줘야 조용해진다니까요. 아, 진상들. 아, 토 나올라 그래 진짜. 왜 가해자라고 하시죠? 아직 윤 대리님은 피해자로 확정된 게 아닌데요. 네? 자, 이런 게 퍼지기 시작하면 사람들 반응은 하나예요. 여자도 문제네. 여자가 더 문제다. 심하게는 여자가 뭐 바라고 이러는 잠시만요. 아, 진짜 보기만 해도 그냥 짜증나고 불쾌하고. 자, 그런데 이 JTBC 드라마 속의 한 장면이었는데 이게 드라마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저런 드라마 보면 저런 직장 어떻게 다니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포스코에 근무하는 20대 여성이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선 건데요. 포항 제철소에 다니는 20대 여성은 같은 부서 남성 4명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괴롭힘을 당했다면서 고소를 했습니다. 이 중 1명은 유사 강간 혐의, 그리고 나머지 3명은 성추행 혐의입니다. 이 여성은 근무를 하면서도 또 회식 자리에서도 성적 불쾌감을 참아야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한 부서에서 4명? 이 피해자가 2018년부터 3년 정도 이 같은 회사에서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업무 특성상 한 50여 명 중에 여성은 이 피해자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계속했던 선임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다른 직원들도 만만치 않았던 모양입니다. 뭐 얼굴 평가, 외모 평가라든가 아니면 뭐 이른바 음담 패설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던 상황에서 뭐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더 심한 일까지 이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서도 보셨지만 결국 회식 자리였어요. 그렇습니다. 회식이 사실간 긴장감도 풀고 직원들 단합 자리가 되는데 이 회식을 할 때 부서 총괄하는 사람이 그 여성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가 옆자리에 앉혔어요. 술도 따르라고 시켰고 또 그리고 손을 슬그머니 넣어가지고 허벅지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연한 성추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식 끝난 다음에 보통 2차를 가지 않습니까? 근데 노래방을 많이 갑니다. 노래방에 가게 되면은 남성들이 문제가 뭐냐면 블루스를 치거든요. 블루스는 어떻게 합니까? 껴안고 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껴안고 만지고 이러면서 사실은 성희롱, 성추행을 한 건데 그럼 이제 이게 잠깐만 벌어지니까 이 여성 입장에서는 몸이 아프다. 집안 이랬다 빠지려고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회식에 참석 안 하면 인사 고과에 어떻게 될까라고 은근히 이거 협박이거든요. 이러니까는 빠질 수도 없기 때문에 불쾌감을 참고 회식에 참여했던 것이죠.
아니 요즘 세상에도 저런 게 가능합니까? 저는 참 이게 보면서도 그러니까 다른 데도 아니고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이게 뭐 철마다 무슨 성희롱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 다 할 텐데. 자, 그런데 말이죠. 결국 이 여성 피해자가 지난해 12월 회사 일단 이 감사팀 같은 곳에다가 네. 신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신고를 하고 나서 내가 괜한 짓을 했다. 오히려 후회를 했다면서요. 자, 신고를 하게 되면 성희롱 같은 경우는 뭐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직장 내 성희롱은 남녀 고용평등법상의 징계를 받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성희롱이죠. 이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인사불이익 주겠다. 이것도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하고 이 피해 여성이 상당한 고통을 더 느꼈다고 하고 정신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정신과 치료도 받았는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가해자가 이제 직장 선임이죠.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자 별일 아닌 일로 한 가정을 파탄냈다면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따돌림을 집단적으로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야. 사실은 이제 2차 가해에 해당할 수가 있는데 그렇죠. 왜 이게 밖으로 퍼졌냐고 좀 알아보니까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가해 직원이 일부 부인하고 일부 시인하고 하다 보니까 부인하는 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소문이 다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팀이 그렇죠. 내부 직원들을 상대로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거 실수를 한 거죠. 하하.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 여성이 다 공개가 돼버리고 결국은 집단 따돌림으로 받게 되고 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 것이죠. 이거 진짜 뭐 파면 팔수록 더 황당한데. 자, 지금부터 더 놀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피해 여성의 피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왜 내 몸에 손 댔어요?입니다. 자, 또 다른 직장 선배가 성폭력, 내 몸에 손을 댔다라고 지금 이 피해 여성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여성의 진술에 따르면요. 같은 건물에 한 선배가 같이 산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2시 반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차된 차를 좀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 도어락이 고장이 났으니까 건전지 좀 빌려달라 이렇게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지만 건전지를 빌려주려고 자기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여성이. 네네. 근데 이 남성이 갑자기 돌변해서 이 여성의 집에서 자고 가겠다라고 하면서 우기는 거죠. 그러니까 건전지를 찾으러 집 안에 들어갔더니 집 밖에서 기다렸던 게 아니라 같이 들어와서 자고 가겠다. 네. 그래서 여성은 당연히 거듭 거절을 했는데 하도 우기니까 일단 소파에서 그럼 자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결국에는 여성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왔고요. 결국 유사 강간을 당했다고 여성은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건물에 있었냐면 여기가 직원 사택이었던 것 같아요. 직원들 숙소. 자, 그런데 다음 날 말이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 피해 여성이 제가 참 이 방송이라서 이 뭐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강력하게 저항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아무튼 일이 끝나고 나서 다음 날 당신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연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를 다음 날 보냈습니다. 뭐 내용인즉슨 제 몸에 왜 손을 댔어요라고 하면서 저녁에는 좀 무서워서 말을 못했다라고 하면서 하니까 이 직장 상사가 용서를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미안하다 누구야라고 했고요. 또 이 피해 여성 같은 경우는 당분간 이 선배를 못 볼 것 같다.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올라서 많이 힘드네요라고 하니까 다시 자신이 기억을 못한다고 해요. 내가 기억을 못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조만간에 밥 함께 하자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갔다고 합니다. 제가 참 이 방송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러다 보면 또 이 피해자를 약간 좀 의심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참 이게 저희도 딜레마입니다. 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예, 이게 정말 이 내막을 조금만 더 알고 있으면 뭐 왜 그 사람을 소파에서 재워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계제는 아니라는 거 제가 좀 부연을 좀 해드릴게요. 자, 양 변호사님. 이런 짓을 벌이고 다음날 항의를 하니까 이제 사과 문자를 하면서
아 그래 정말 미안하다. 야, 우리 밥 한 끼 먹. 지금 이게 밥을 먹으면서 해결할 상황입니까 이게? 지금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혼자 있어도 밥이 안 넘어갈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일 텐데 지금 피해자는 얼굴도 못 볼 것 같다라고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나서 밥을 먹자고요? 밥은 좋은 사람이랑 먹어야 이게 맛이 뭐 넘어가는 거 아닌가요? 정말 자기가 저지른 짓이 어떤 일을지는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범죄 의식조차도 없을 정도 상황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피해자가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해서 4명을 고소를 한 겁니다. 한 사람은 이사관관이었고 나머지 3명은 성추행이었는데 무슨 이거 다 부인을 또 다 했어요. 그런 적 없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누군가 그 팀의 한 사람은 그래도 양식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뭐 회식 자리 같은 거 노래방 이런 곳에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이 또 그러시는데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 일단은 회사를 믿고 회사 감사팀에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뭐 회사 측에서는 그걸 바랬던 상황은 아니었겠으나 2차 피해가 생겼던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제 고소까지 하게 된 건데 자, 다시 한번 아까 그 직장 상사라는 자의 이 카톡 내용을 보면 내가 그래 미안한 뭐 내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기억이 안 난다. 팀장님 이게 기억이 안 날 상황이 아니지. 차 좀 빼라. 차 좀 빼줘라. 이거 도어락이 고장나서 건전지 좀 빌려줘. 나 잠깐 들어가서 좀 자고 가면 안 돼. 이게 기억이 안 납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핑계를 대는 것뿐인데요.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쉽긴 한데 어떻든 그 포스코에서는 아마 분리 조치를 했다고 말을 했고 또 그리고 그 부서장을 갖다가 업무에 배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자 4명 있지 않습니까? 경찰 조사에 성실히 협조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가 나오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아마 그게 잘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직장인이 말하는 거 보면은 뭐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니 뭐래 말했지만은 실제적으로 거짓말이고 회사에서는 엄청 쉬쉬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소문 새 나가면 안 되니까 쉬쉬했는데 이 언론이 터지니까 갑자기 대기 발령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비난이 받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체들은 사실은 말썽이 났을 경우에 쉬쉬해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일단 포스코가 일단 이 업종의 특성상 남성 직원이 월등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더욱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조심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사측의 대응입니다. 예?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서든 좀 막 이렇게 뭐 쉬쉬하고 넘어가려고 그런 뭐 움직임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 회사가 직접 이 피해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뭐 보도 내용을 좀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한 건데요. 보통 이런 내용이 나가도 기자와 회사 홍보팀이 직접 소통을 하지 피해 당사자한테 뭐 기사 내용을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2차 가해가 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이걸 포스코가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 거고요. 이 피해 여성한테 직장 상사가 직접 연락을 해서요. 직장 상사 4명이 20대 여직원 집단 성폭행했다는 건 뭐 사실과 다르지 않냐. 제목을 사실대로 바꿔라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자, 이 양 변호사님. 포스코 그룹이 말이죠. 지금 수뇌부가 윤리 경영을 하겠다 이러면서 진짜 이 새 지도부가 들어선 뒤로 뭐 그렇게 많은 캠페인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진짜 이 어떤 그룹 순회 차원의 사과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책임 있는 분들이 정말 국민들에게 그 윤리 경영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정말 글자 그대로 기업 광고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인지 정말로 내면부터 그렇게 달라지고 싶었던 거지 의심하는 눈빛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수습이 아니라요. 진짜 제대로 된 반성부터가 일단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혹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워낙 남성들이 더 많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비슷한 일이 이만큼이라도 없는지부터 철저하게 다시 한번 돌아봐야죠, 회사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빨리 좀 어떤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정리하고요. 3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7년) 전 가족과 연을 끊고 집을 떠난 첫째 언니. 지난해 11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혼자 돌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타투이스트인 남자친구가 언니 곁에 있었는데요. 재력도 있고 가족들에게도 헌신적이었습니다. 더구나 성격도 좋아서 요즘 말로
분위기 메이커였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족 모임을 주도해서 이렇게 다 같이 춤을 추는 즐거운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버리는데요. 어느 날 이 남자친구가 당신들 언니가 내 돈 40억 원을 들고 도망쳤다며 충격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후 가족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예, 저 여성 피해자가 그러니까 가족들과 연을 끊고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 네. 남자친구와 함께. 그렇습니다. 7년간 가족과 연을 끊었던 첫째 언니가 돌아온 건 지난해 11월이었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 첫째 언니도 장례식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혼자 있었던 게 아니라 옆에 남자친구와 함께 이제 같이 돌아온 건데 이 남자친구 직업이 타투이스트로 알려졌습니다. 재력도 있고 여성의 가족들에게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당신들 언니가 내 돈 40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매들은 언니가 그럴 리가 없는데 싶어서 언니한테 연락을 했고요. 근데 언니는 이제 문자로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상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허. 자신의 남자친구를 신고하지 말아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뭐 좀 이상하네요, 팀장님. 근데 더 수상한 뭔가가 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 가족한테 그 40억을 갖고 도주했다고 했는데 현금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현금의 캐리어 40억이라고 한다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사과 박스 아니 그 라면 박스 하나가 5억 정도 들어가는데 40억을 넣을 수가 있을까? 이게 의심이 갔기 때문에 계속했더니 사실은 40억이 아니고 8억 정도를 가져갔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한테 이제 가족이 신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경찰한테 신고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아 했는데 결국적으로 가족 신고를 하다 보니까 경찰이 그 남성과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남성이 거짓 인적사항을 댄 거예요. 아하. 그게 안 맞거든요. 자기 인적사항을 숨긴다는 건 즉 문제가 있다는 거죠. 경찰에서 의심을 했던 거고 경찰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 중인데 이 남성이 전화 끊은 다음엔 가족한테 항의를 한 거예요. 왜 경찰한테 내 얘기를 했느냐라고 오히려 본인이 화를 냈던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성은 정말 문제가 있는 남성인 건 확실한 거죠. 결국 남성이 체포가 됐네요. 그러게요. 지금 경찰 입장에서도 한 사람이 실종된 상황에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허위로 가짜 신분을 제시했다라는 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찾아가서 체포를 했고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랬더니 저 남성의 차 안에서 그 전화벨이 울렸던 거예요. 결국 경찰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피해자를 해쳤던 겁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결국 그 실종됐던 언니, 우리 남자친구 신고하지 마라는 말만 남기고 가족을 떠났던 그 첫째 언니가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장군보살의 가스라이팅, 장군보살. 자, 이 남성이 여러 가지 역할을 본인이 했던 걸로 보입니다. 1인과 3역 정도 되겠죠. 일단은 이모 씨라고 자기가 이 사칭을 하고 피해자와 계속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한 다음에 이 남자친구, 남성을 좋은 사람이다, 재력도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그중에 너 혹시 필요하다면 장군보살이라는 점을 보는 사람을 좀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본인이 다 직접 다 하는 거예요. 1인 3역. 1인 3역을 하는 겁니다. 하하. 장군보살을 끌어들여서 장군보살하고 통화를 하고 이 소개를 했고 결국은 그런 장군보살 등을 통해서 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가스라이팅을 하게 됐고 그 가스라이팅이 이제 범죄의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스라이팅까지는 뭐 오케이. 그 피해자를 어떻게 뭐 그 살해 현장으로 유인을 한 게 또 황당했다면서요.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인 3역을 하면서 장군보살인 역할까지 했던 거잖아요. 이 장군보살은 게 뭐 무속인처럼 이렇게 한 건데 이 문자를 보낸 거예요. 뭐라고 보냈냐면 정말로 큰 돈을 당신이 벌게 됐으니까 그 돈을 넣을 커다란 가방을 2개를 준비하라고 한 겁니다. 뭐 싼 거면 된다라고 했고 제일 큰 캐리어여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집을 지금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그리고 그곳에서 깊은 잠에 빠지면 부처님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을 보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신묘한 일이 있을 것처럼 저렇게 해서 그 가방을 준비해서 그 살해 현장으로 갔던 거예요. 예. 그 지금 방금 보신 그 문자가 실제 그 이 남성, 그러니까 장군보살을 연기했던 그 남성이
피해 여성에게 보냈던 문자입니다. 자, 그런데 뭐 항상 그렇죠. 우발적이었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한다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천영 죽일 때 목도 서서히 죽여야 되네. 그럼 뭐 화나서 세대 불렀냐? 화나가지고 죽이는 놈이 16일 날부터 15일 날부터 그걸 계획하고 캐리어 사고 보살이 약만 먹으면 편하게 부처를 본다는데 그런 얘기를 하고 화나서 죽였어? 앞뒤가 맞냐? 알았어, 전부터 그러니까 죽이고 싶었다니까. 아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금 가해자가 서로 지금 대화를 하는 걸 들으신 건데, 그렇죠. 이거 약간 뭐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기도 하고. 정신 오락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핑계를 대는 건데 실제로 웃기는 게 뭐냐면 보세요. 저 장군보살 사칭해가지고 그 보살님하고 어머니 만난다고 해놓고 나서 약을 먹으라고 해놔가지고 잠든 거를 목을 졸라 사망케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기희 큰 가방, 캐리어 가방을 2개를 준비했어요. 무슨 얘기냐? 살해한 다음에 사체를 유기하기 위해서 가방을 준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발적이 아니고 기희 준비 계획된 것을 실행했던 거고 그 실행했던 내용을 지금 가져가고 할 때는 아니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자기가 장군무사를 빈자했다고 하는데 뭔 장군무사입니까? 처음부터 이 여성을 그 쉽게 얘기해서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뺏은 다음에 사망 즉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피해 여성 이제 숨진 고인에게 캐리어와 그리고 집을 계약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해돼서 들어갈 그 캐리어를 손수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이거 얼마나 소름 끼치고 정말 잔악무도한 짓입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가해자, 이 타투이스트라고 했던 사람, 다른 가족에게도 마술을 뻗으려고 했었다면서요. 네, 이 남성이 정말 병적인 게요. 자신의 여자친구의 막내 동생한테도 흑심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 동생한테도 장군 보살인 척하면서 연락을 한 건데요. 언니가 바람이 날 거다. 당신의 짝은 형부다. 그러니까 장군 보살 본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형부와 연을 맺어라. 형부 옆에서 자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에게 큰일이 날 것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막내 동생을 성적으로 넘보려 했다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첫째 언니를 살해한 이유와 좀 연관이 됩니다. 언니가 자신의 남자친구가 이 막내 동생한테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하는 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서 살해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 동생까지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또 항의를 했을 것이고, 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한 앙심을 품고 살해를 한 것이다. 자,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추가 피해자? 자, 관련해서요, 이 첫 번째 피해자, 이 사망한 여성의 가족 이야기 한 번 더 듣고 가시죠. 그 사진이 누가 봐도 약을 먹여서 기절한 듯한 그런 모양을 아예 대자로 뻗어 있어요. 뻗어 있고 나체를 이쪽 발 밑에서 이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이렇게 그 뒤에다가 증거 1, 증거 2 이런 식으로 써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제 기자분한테도 얘기하고 검찰 쪽에도 얘기한 거고 지금 그거는 수사를 하고 있고 이게 뭐 살인 사건이다 아니다는 아직은 알 수 없고요. 성폭력까지도 조사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이런 자가 저런 행동만 했을 것 한 명의 피해자만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직 다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굉장히 강한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이 가해자가 마지막으로 은신했던 장소에서 이런 정말 황당한 사진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누가 봐도 약에 취한 듯한 모습으로 나체로 있는 여성의 사진이 발견이 됐고 그 뒤에 증거 1이 저건 뭘까요?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른 또 휴대전화를 조사를 해봤더니 휴대전화 안에도 또 다른 여성들의 나체 사진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상습적으로 수면제를 먹이고 뭔가 몹쓸 짓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자 가해자 뭐 여자 관계가 되게 복잡했단 모양이에요. 그렇죠. 다른 내연녀도 있었던 게 지금 밝혀졌는데요. 또 A라는 다른 여성은 이 남자한테 고급 자동차를 줬다고 하고요. 또 B라는 또 다른 여성입니다. 여성 B는 정기적으로 현금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여성은 영치금 이제
감옥이나 구치소 갔을 때죠. 1,000만 원을 넣어줬다고 하는데 일단 이 여성들이 가스라이팅 피해자인지 아니면 또 공범인 조력자인지 경찰에서 이 부분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제작진이 앞서 들으신 그 첫 번째 피해 여성의 유가족들과 계속 뭐 취재 과정에서 뭐 말씀을 좀 들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만 해주십사 했더니 이 가해자 자칭 타투이스트 신상 공개를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수법으로 보면 처음 이런 짓을 했을 것 같지 않잖아요. 게다가 다른 여성들 사진까지도 많이 발견이 된 상황인데 그러면 이게 수사 과정에서 신상 공개 살인범이니까 예. 좀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상황에 이 가해자가 이게 체포되고 나서 바로 다 범행을 자백해서 이미 구속 기소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법 체계에서 신상 공개할 수 있는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하, 예. 혹시라도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자기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이게 더 추가 수사를 하면 다른 범죄들이 드러날까 봐 그냥 아예 교도소로 숨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엽기적인 사건이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스산하게 비가 내렸던 1996년 10월. 금요일 밤인데도 주점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여사장 김 씨는 한숨을 쉬었고 새벽 2시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로 걸어가는 김 씨. 그 뒤엔 검은 옷을 입은 남성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가 탄 자동차가 한 아파트 앞에 멈춰섰고 김 씨가 내리던 순간 남성들은 김 씨를 뒤에서 덮쳤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살려달라 비명을 질렀지만 깊은 새벽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남성들은 왜 김 씨를 납치한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어긋난 동경 막가파 사건을 분석해 봅니다. 자, 뭐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막 좀 뭐랄까요, 좀 상식 이상의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면 이거 완전 막가파네 이거. 뭐 이렇게 농담 삼아서 쓰는 일상적인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됐던 표현입니다. 조폭이었어요, 조폭. 그러니까 뭐 전국구 조폭은 아니었는데, 자 일단 저희가 지금부터 좀 내용을 따져볼게요. 정리를 해주시죠. 네, 1996년 10월 5일에 서울 강남에서 41살 김모 씨가 납치가 됩니다. 3주가 더 지나서 김모 씨는 시신으로 발견이 되는데요. 김 씨를 살해한 건 막가파라고 불리는 조직이었습니다. 막가파 9명은 살해 대상을 물색해서 계획 살인을 저질렀고요. 그런데 이제 90년대 조폭 중에서 지존파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사건이 벌어졌었던 96년은 5명을 연쇄살인한 지존파가 검거되고 사형이 집행된 지 1년밖에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지존파를 엄벌했음에도 왜 이런 일이 계속돼서 반복이 되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팀장님은 그때 뭐 현직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기억이 나시겠죠. 1996년이면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는데 막가파라고 결성을 했는데 진짜 막 나가는 인생. 막 나가는 인생을 했는데요. 9명이 그 조직 범죄처럼 만들었는데 그중에 그 두목이 20살 최정수라는 사람이었고 전과가 이제 8번 정도 된 사람이었는데 사건 나기 한 달 전에 그 최정수하고 그다음에 박지원, 정진명이가 달단주사 만나가지고 결성을 한 거예요. 결성을 해가지고 두목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최정수가 하고 부두목은 박지원이 하고 장모모는 행동대장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다른 단란주점에서 6명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9명이 이제 조직원으로 됐는데 처음에는요 강남구에 있는 그 경남구라든가 경기 광주 분당에 있는 주유소 아시죠? 주유소를 돌면서 강도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200만 원 정도를 털었는데 세 군데 돌면서 그리고 나서 강남 신사동 이런 데 술집 이기는데 혹시 술 먹고 비틀비틀 가는 사람들 하는 걸 아리랑치기라고 하시죠? 예. 그 제각을 뺏는 거예요. 근데 이 범인들은
아라랑치기도 했지만 퍽치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술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면 따라가가지고 둔기로 벽돌이라든지 다른 뭐 둔기로 때려가지고 기절시킨 다음에 돈을 뺏어가는, 그러니까 완전히 강도 행각을 했던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다고 하면 이상하지만은 혹시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유호성이 나온 영화를 보셨나 모르겠네요. 예. 그 영화가 이 범인들 사건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범인들이 강도 행각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흉악한 살인 범죄도 하게 된 거죠. 9명이 모여서. 예. 그러니까 뭐 솔직히 조폭이라고 하기에는 되게 왜소한 그런 무리들이었죠. 그냥 동네 불량배들. 자, 그런데 결국 사람을 해쳤어요. 이 자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부유층에 대한 어떤 증오 같은 것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엔 돈이 많은 사람을 아예 납치해서 돈을 뺏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피해자가 지금은 사실 외제차가 많이 흔해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외제차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아주 비싼 그런 최고급 외제차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저 외제차를 타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을 하고 미행해서 집을 확인한 뒤에 사흘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결국에는 이 피해자를 납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 변호사님, 네. 납치 살해였습니다. 살해당했죠. 처음에 이제 이 피해자 김 씨죠. 이 피해자를 묶어두고 이제 나중에 현금을 한 40만 원 뺐고요. 현금 카드 4개를 뺐은 다음에 비밀번호 같은 것들을 이제 알아냈었는데, 그래서 한 900여만 원을 인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화성군에 있는 염전 같은 데 데리고 간 다음에 이 구더기를 팔아 하고 그 안에 간 다음에 거기서 돈 더 있냐라고 물어보고, 이 김 씨 여성이 돈이 더 없다고 하니까 말 그대로 생매장을 시켜서 살해를 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일단 좀 지금부터는 좀 말씀을 해주시면서 조금 수위 조절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워낙 좀 끔찍한 사건이었어서. 팀장님, 지금 뭐 박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생매장을 했어요, 사람을. 그래서 당시에 그 피해자를 납치한 다음에 생매장을 했는데, 최정수한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왜 생매장을 했냐고 그랬더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 당시에 그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겼습니다. 나체를 만든 다음에 담배 2대를 줬다는 거예요. 폐기한 다음에 그 최정수가 물었습니다. 돈 더 가진 거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 여자분이 돈 가진 거 없다고 하니까 그냥 구덩이를 판 데에서 생채로 묻어버린 거예요. 생매장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사망을 했겠죠. 근데 나중에 그 범인을 잡은 다음에 현장을 가봤더니 여성이 목이 꺾여 있었어요. 꺾여 있는데 이유를 물어봤더니 구덩이를 팔 때 좀 좁게 판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구체적으로는 말씀 안 해주셔도 아무튼 그렇게 그 범인들이 여성 목도 꺾으면서까지 땅 속에다가 생매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그때 마카파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경악을 했던 사건이죠. 자, 일단 그 조금 잔혹했어요. 너무 잔혹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뭐 팀장님도 실제 범행 현장 가서 별의별 그렇죠. 이걸 다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찰분들이, 당시 형사분들이 현장에 딱 가서 보니까 이 피해자의 시신을 보면서 너무 참혹하다 보니까 이 마카파 조직원들을 야, 이 자식들 하면서 막 이렇게 때렸다면,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참혹하니까. 특히나 우리 양 변호사님이 당시 이제 신문 기자셨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 마카파 이 사건을 취재를 하셨었다면서요. 사실 아까 그 사진에 나왔던 곳이 그 현장에 저런 벌어진 폐가 같은 곳에서 시신이 매장된 지 발견이 돼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잖아요. 저희 취재 기자들하고 경찰들하고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범인들이 잡히고 사건 현장을 털어놓으니까 같이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기 있는 게 경찰과 기자들도 지금 뒤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마 저 속에 저도 지금 서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그러시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현장에 계셨어요? 네, 저 현장에 갔었던 게 기억이 생생하고, 정말 저 조직원이라는 자들이 지금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굉장히 체격도 왜소하고, 그리고 막 뭔가 모든 분노 막 이런 것들에 사로잡힌, 그래서 약간 그러면서도 또 경찰에 잡히니까 나이가 어렸거든요. 뭐 17살부터 20살 차이니까 굉장히 또 위축돼 있기도 해서, 이게 모순된 감정이 있잖아요.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해쳤는데 또 이렇게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또 조직원들이 그 흉악범죄들인데 정말 또 왜소하고
굉장히 뭐 복잡한 심경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기자. 그런데 진짜 아까 외제차를 탄 피해자를 이렇게 납치해서 살해했던 건데 진짜 외제차 그러니까 그때 당시 외제차.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대구에서 상경해서 혼자 사는 독신 여성이었는데요. 단란주점을 운영하면서 9평짜리 원룸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보냈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한 남동생의 분식점을 차려줬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가족의 가장 역할을 이 피해자가 해왔던 건데요.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다가 사건 3개월 전에 이 외제차를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 때문에 부유층으로 오인을 해서 이런 변을 당했던 겁니다. 자, 일단 체포가 됐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런데 이 마카파의 두목. 자, 박 변호사님. 네. 조직을 너 그런 거 왜 만들었어? 그랬더니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그 직전에 영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보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보스 영화 주인공이 조양은 씨입니다. 양은이파라고 아주 유명한 조직 폭력배 두목인데 그것을 좀 미화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직접 출연하기도 하고요. 예. 이걸 보면서 야, 이 너무 재밌다. 조양은을 존경한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뭐 영화도 재밌게 봤겠죠. 그래 멋있다고 해서 이때부터 이제 한 달 만에 조직을 만들어서 했었고요. 결국은 이 사람 조양은 말고 그 직전에 있었던 지존파 등을 가장 모방했던 것 같아요. 지존파하고 수법은 유사해요. 납치했던 거. 또 그리고 뭐 똑같죠. 외제차나 부유한 층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 또 지존파가 농촌 마을의 어떤 단독 가옥에서 소각장, 여기서 이제 시신 소각장 만든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 소금 창고 지금 폐염전 비슷한 데서 시신 유기 장소를 선택했던 것 등등 조양은을 존경하고 지존파의 행동 방식이나 범행 수법을 따라했던 그게 지금 좀 눈에 띄었던 부분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서 또 이자들이 난동을 피웠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중적인 게요.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만 수사하는 과정도 되게 순응을 했어요. 자백도 하고 그러다가 막상 지금 두목격의 투쟁소에 있던 사형 그리고 행동대장도 무기징역 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또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나가서 가만두지 않겠다. 판사에게 뭐 판사 목숨을 뺏겠다.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럼 얌전한 모습은 또 연기였던 거였잖아요. 예. 여러 가지 사건 이후에도 정말 우리 사회에 안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였던 그런 일입니다. 지금 뭐 제목처럼 법정에서도 막가파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두목 최정수 이후 종교에 귀의했다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두목은 이 종교에 귀의했다면서 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을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죠. 그 교도소로 찾아가서 그거 아마 검색해 보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정수가 아주 그냥 환하게 이렇게 웃으면서 여기 빨간색 사형수 명찰을 달고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자, 그나마 팀장님이 마지막으로 짧게 좀 정리해 주세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거는 천만 다행이었던 거는 이런 자들이 빨리 잡혔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경찰이 도난 차량을 타게 됐기 때문에 검문하다가 차량을 발견했는데 차량을 이제 납치했냐고 물어봤더니 그 막내가 사실은 사람을 죽였다고 한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그 진술을 분리해서 들은 다음에 현장 가가지고 사체를 발견하는 바람에 빨리 검거된 것이지 만약에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났으면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볼 건데 그나마 불행중 다행으로 빨리 잡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사건이 끝났던 거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분위기 좀 바꿔서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비행기가 급하게 하강하고 있습니다. 착륙과 동시에 펑 하고 불길이 치솟는데요. 자, 공항 잔디밭에 불시착한 비행기에선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승객들 빨리 나와야죠. 네, 당시 비행기에는 100여 명의 승객이 탑승해 있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출발한 여객기가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 착륙하는 도중에 화재가 발생한 건데요. 놀란 승객들은 불길에 휩싸인 여객기를 뒤로 하고 황급히 대피를 했습니다. 당시 탑승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Bumping like side to side and all the windows like break
one part of the window, like the window couldn't enter to the airplane, but everything fine, and the people started running and running and running. Eso fue horrible. Fue muy angustiante. La gente se empujaba, todos queríamos salir y los niños lloraban y luego vimos el fuego y bueno. 아니 다친 사람 좀 없어요?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는데 조종사의 노련한 대처로 큰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합니다. 3명이 경상을 입었고요. 나머지 승객들은 안전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는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 사고로 네, 마이애미 국제공항의 항공기 이착륙이 지연되긴 했지만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와, 양 변호사님, 세상에 저 정도 사고가 났는데 3명 경상. 그러니까 사건 사고라고 하면 이제 정말 어쩔 때 보면 뜻밖의 크게 이어지기도 하고 진짜 조종사에게 감사 인사를 저분들 크게 드려야 될 것. 저건 저 정도면 저렇게 끝났다는 게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 아닐까요? 와, 대단합니다. 다음은 인도로 가보시죠. 네, 빨간색 오토바이를 탄 두 남녀가 갑자기 쿵덩 물에 빠졌습니다. 장맛비가 내린 후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보이지 않던 배수구에 빠져버린 건데요. 아, 그렇군요. 아니, 사람들이 빨리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화면에 나오진 않았는데 지역 주민들이 급히 구조하려고 달려갔고요. 두 사람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네, 보이네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고요. 허리와 손, 다리에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도로가 저렇게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데 어쩌다가 저렇게 길을 나섰대요? 이게 물에 빠진 두 사람은 지역 경찰관과 그 아내였는데요. 알고 보니까 아내의 몸이 좋지 않아서 의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에서는 예년보다 이르게 찾아온 장마 때문에 마을이 통째로 잠길 만큼 막대한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도 우리나라도 이제 장마가 시작됐잖아요. 이런 사고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아 진짜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새벽까지 비가 많이 옵니다. 많이 온답니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저 정도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운전 조심하고요. 잘 나가지 마십시오. 아 그래도 나갈 일 있으면 나가야죠. 나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타임스퀘어. 네, 바로 알아보시네요. 아, 그럼요.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판인데 자막이 나옵니다. 사람들 많이 모였죠. 수백 명의 사람이 앉아 있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스트레칭을 하거나 또 명상에 잠겨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분주하다는 이곳에서 저렇게 요가 산매경들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야, 저렇게 그 한복판에서 요가를 하는 거. 그러게 되게 신기해 보이는데 저 날이요. 1년 중에 해가 가장 높이 뜨고 낮의 길이가 긴 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하지를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는데 특히 올해는 저곳에서는 요가의 날하고 겹쳤다고 합니다. 하지가.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요가 행사가 정말 많이들 열렸다고 합니다. 저 요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온종일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매년 하지 때마다 저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네요. 네, 매년 하지 때 저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올해로 이미 20주년을 맞이한 거라고 합니다. 2003년엔 딱 3명이 시작을 했는데요. 올해는 7,000명 가까이가 모였다고 합니다. 저 빽빽한 도심에서 요가를 즐기다니 이색적이긴 합니다. 예. 팀장님 혹시 요가 할 줄 아세요? 요가는 제가 안 하거든요. 태권도를 해도 요가하게 되면 관절이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아마 이수진 아나운서는 요가 하시겠네요. 저는 요가 하러 가면 잘은 못하는데 혹시 뭐 요가 강사냐 이런 얘기는 좀 몇 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아우 진짜 좀 짜증난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죠. 춤을 추고 있는 신부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뭐예요 저거? 사실 그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이었습니다. 저 여성은 인형을 마치 유혹하듯이 굉장히 매혹적으로 춤을 선보이고 있는데 딱 봐도 인형이네요. 인형이에요. 근데 인형과 사랑에 빠진 것 같지 않으세요? 아니 별로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모리스 씨, 저 여성이 모아리스 씨인데 진짜로 인형과 열렬한 사랑에 빠진 상태라고 합니다. 좀 이상해. 그녀는 한 번도 남자친구를 사귄 적 없는 이른바 모태 솔로였다고 하는데
속상해하는 그녀를 위해서 어머니가 마르셀로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봉제 인형을 만들어 선물을 좀 했다. 좋게 좀 만들어주지 좀. 근데 어쨌든 모아리스 씨는 저 마르셀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신 것처럼 하객 200여 명을 모아놓고 축하 속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라는 거예요. 저 처음에 이거 장난인 줄 알았어요. 장난이 심각하네요 지금. 장난이 아니고요. 신혼여행까지 갔어요. 신혼여행까지. 예, 한 해변 별장을 얻어서 신혼여행을 떠났고요. 저 인형 안고 있는 거 보이세요? 설마. 허니문 베이비랍니다. 왜 그래. 지난달에 인터넷 생중계로 아이를 낳았다면서 마르셀리 뉴라고 인형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요. 이 여성이 별별 상담소를 너무 많이 봐서 비혼주의에 빠져서 이렇게 인형과 결혼을 한 게 아닐까. 아니 비혼주의인데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았는데요. 인터넷 생중계로 시청자를 향해서 진통도 겪지 않고 35분 만에 출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충격받으셨어요. 자, 5번째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일본으로 가보시죠. 스크래처에 앉은 두 고양이가 열심히 그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아빠를 핥는 모습이 꼭 복사해 놓은 것 같죠? 똑같잖아요. 그렇죠? 새끼 고양이가 무기라는 이름을 가진 황색 고양이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건데요. 엄마 고양인가 싶을 텐데 생김새는 똑같지만 사실 두 고양이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라고 합니다. 진짜요? 네. 고양이의 집사가 그동안 길고양이들을 돌봐주는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최근 새끼 고양이들을 임시 보호하게 된 겁니다. 새끼 고양이들은 마치 엄마를 만난 듯 무기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했다고 하고요. 너무 귀여워. 네, 새끼 고양이가 그루밍을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조심스럽게 코에 입을 맞추는 모습도 보입니다. 진짜 가족은 아닌데 그래도 보호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미국으로 가보시죠. 미국의 한 가정집 앞인데요. 여성이 소리를 지르면서 급히 달려옵니다. 라쿤이 쫓아와서 이렇게 달려들자 강아지도 맞서 싸우려고 했던 겁니다. 여성은 반려견인 조조와 산책하던 중에 우연히 나무 위에 있던 라쿤을 발견했는데요. 별 생각 없이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라쿤이 강아지를 뒤쫓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집 안으로 들어왔어 지금. 그렇습니다. 집까지 따라 들어왔는데요. 이 라쿤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성이 대걸레로 겁을 주자 놀란 라쿤이 창문 블라인드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여성은 곧바로 야생동물 당국에 신고를 했고요. 출동한 전문가가 조심스럽게 라쿤을 생포했습니다. 다친 데는요? 네, 여성과 강아지 모두 다친 데는 없었지만요. 강아지 조조는 광견병 주사를 맞고 격리 기간을 거쳐야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다행이네요. 자, 메가박땡 이벤트 당첨자 소개해드려야죠. 먼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임아오님 보여주시죠. 자,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앞인데요. 사건 반장을 통해서 한국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 아픈 일들이 더는 일어나지 않길 기도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다음은 김기은님. 네, 올해 초딩이 된 손녀는 학교가 끝나면 할머니 댁으로 갑니다. 머리를 빗고 미술학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할머니랑 사건 반장을 꼭 보죠. 할머니와 손녀 모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다가 미술학원 차를 놓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네요 하셨습니다. 아유, 시간 맞춰서 가세요. 예,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